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예산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저희 시댁 집안은 대가족이라 매번 시끌벅적하고 한 번 모이면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신없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시모도 정말 대단한 게 아들만 6을 줄줄이 낳았어요. 과거에는 아들만 6이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었다며 시댁에 모일 때마다 항상 안주거리 삼아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남편 아래로 5 형제들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모두들 제 짝을 찾아 하나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느새 제 밑으로는 5 동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장남이라 항상 행사가 있게 된다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편이고 한번 모이는 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아는 서방님들은 큰 불만 없이 잘 따라와 주었어요. 동서들도 딱히 불만 같은 건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큰 집인 저희가 훨씬 더 많이 지불했었죠. 저희 부부는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5 동서 내외들에게도 계절 과일을 아낌없이 보내주고 있었죠. 저희가 아래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로 신경 써 주었어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그만큼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소통이 잘 돼서 그런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모이게 되면 서로 웃으면서 좋게 지나갔었죠. 시댁에서 6 형제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게 쉽지 않아 명절 외에는 거의 간단한 통화 정도로 서로의 안부만 물었었는데 올해는 좀 신경 쓸 일이 많아 시댁에 모이게 되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사소한 마찰이 서로의 감정을 건들게 되었고 5 동서들이 저를 따돌리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죠. 그동안 서로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나가면 됐었는데 한번 틀어진 관계는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과 서방님들은 서로 불만이 있거나 대화가 잘 안 통할 때 술 한잔하면 끝나는데 저와 5 동서들과의 사이는 생각보다 상당히 민감했었고 좀처럼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동안 저에게 조금씩 불만들이 쌓여왔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두고 서로가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동서들과 문제가 생긴 건 설날이 지난 이후 시모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죠.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큰 고비를 넘길 수는 있었지만 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은 많이 어려울 거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자 신경 쓸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동서들의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툭 튀어나와 놀란 얼굴로 동서들을 쳐다봤어요. 그 이유는 다들 능력들이 좋아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며 여자치고는 꽤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고스펙 동서들이라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뇌출혈로 1달 정도 경과를 지켜보면서 입원을 해야 된다는 말에 둘째 동서로 시작된 불만이 막내 동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서들의 태도에 시부도 많이 놀란 눈치였고 남편도 당황스러워하길래 제가 동서들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무리 서로 많이 익숙해졌다 해도 시모가 입원해서 아직 눈도 못 뜨고 계셨는데 앞에다 대고 불만을 꺼낸 둘째 동서를 이해할 수 없었죠. 제가 크게 잘못한 건 없잖아요. 연초라 얼마나 바쁜데요.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회사에서 병원까지 오는데 차도 많이 막혔고 다음날 해야 될 일들도 밀려버렸다고요. 한 달간 입원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쉬시면 안 되겠냐고 아버님께 여쭤본 건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동서가 바쁜 건 이해하겠지만 어머님이 방금 수술실에서 나오셔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집으로 옮기면 안 되겠냐는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아버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동서도 알면서 그래? 둘째 동서만 그랬다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둘째 밑으로 왜 다들 똑같이 한마디씩 하는 거야?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으셨겠어? 연세가 있으셔서 건강이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건데 왜 그걸 불만 삼는 거야? 좋은 회사에 다니려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건 가족 일이잖아. 평소에 잘 지내는 것보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내가 언제 동서들한테 심각하게 얘기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그런데 오늘만큼은 동서들이 너무 지나쳤다 생각해서 따로 부르게 된 거야. 서로 많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럼 저희한테 오는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어머님도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겠지만 일로 인해 저희가 힘들어지잖아요. 입원해 계시는데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이 바빠서 얼굴 못 비치면 그에 따른 불만들이 나올 텐데 저희가 신경 안 쓰이게 생겼어요? 형님은 과일 가게에서 편하게 앉아 있으니까 월급 받는 저희 입장을 모르시겠죠?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요? 맨날 상사 눈치 보는 것도 힘든데 하필 연초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형님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저희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할 얘기 다 끝났으면 그만 들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아, 언제까지 병실에 있을 거야? 나 집에 빨리 들어가 봐야 한다고. 내가 지금 시간이 많은 줄 알아? 수술도 잘 끝났고 얼굴 봤으면 됐지. 얼마나 더 있으려고. 뭐? 아버님한테까지 인사를 하라고? 좀 전에 했잖아. 당신 지금 내 심기 건드는 거야? 내일 내가 스케줄을 전부 망쳤으면 좋겠냐고. 셋째 동서는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 마냥 소리를 질러댔어요. 험악해진 분위기 속에서 밑에 동서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죠. 둘째 동서가 먼저 저와 대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이탈해 버렸고 뒤이어 셋째 동서가 따라가자 줄줄이 그 뒤를 따라 움직였어요. 저는 그런 동서들의 행동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다들 줄지어 병원에서 나와 동서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알면서 큰소리치지 못하고 동서들 뒤를 따라가는 건 전부 다 이유가 있었어요. 둘째 동서가 결혼을 하면서 그 밑으로 장가를 가지 못한 채 홍기를 놓친 서방님들한테 직장 동료를 소개해주면서 그 동료의 지인이나 가족과도 연이 되어 좋은 성과를 얻었었죠. 그렇게 둘째 동서의 도움으로 막내 서방님까지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지만 같은 직장 선배라는 게 무시할 수 없었는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둘째 동서가 틀어지는 순간 그 뒤로 아래 동서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둘째 동서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은 있었지만
일이 커질 만큼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서 몇 번 눈 감고 넘어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게 손윗 사람한테 보이는 태도가 너무 예의가 없었고 서로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 해서 말을 가리지 않고 꺼내는 동서들의 행동에 저 또한 화가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동서들의 뒤를 따라가려는 순간 뒤이어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연초라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그런 거니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더 크게 일을 만들지 않길 원했어요. 그날 남편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서로의 감정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을 테고 더 나아가 등까지 돌릴 만큼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죠. 동서들은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시모가 태어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동서들이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둘째 동서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밑에 동서들은 아예 꿈쩍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저도 그런 행동들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매달 무상으로 5 동서들에게 보내주었던 제철 과일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았습니다. 잘해줘봤자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서부터 저도 잘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과일을 보내지 않자 둘째 동서가 매번 받아먹던 과일이 떨어졌는지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요즘 과일 장사가 잘 되나 봐요? 많이 바쁘신지 매달 주시던 과일이 도착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까먹으셨을까봐 연락드렸어요. 돈 주고 사 먹기에는 과일이 신선해 보이지도 않고 맛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형님 가게에 과일이 먹고 싶은데 오늘 좀 붙여줄 수 있겠어요? 내일 손님이 오거든요. 요즘 우리 과일을 찾으시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동수한테 보내줄 과일이 있을까 모르겠네. 우리도 매번 돈 안 받고 무상으로 주긴 했지만 이번에는 물량이 적게 들어와서 아마 동수한테까지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 나도 동수한테 신경을 쓰고 싶긴 한데 매장에 직접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나중에 여유가 될 때 보내주든지 할 테니까 당분간은 그냥 동네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될 것 같아. 요즘 과일값도 만만치 않거든. 어머, 그래서 지금 저한테 줄 과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 과일을 얼마나 먹는다고 그걸 지금 힘들다고 하시는 거죠? 혹시 돈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에이,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란 적 있어? 요즘 물량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 그리고 동서만 줄 수도 없잖아. 밑에 동서들도 못 챙겨주고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겠어? 우리가 적자 보면서까지 보내주면 장사하는데 영향을 끼치니까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보내줄게. 둘째 동서는 저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요즘 들어 장사도 잘 돼서 재고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던 동서들이 나중에는 조금이라도 늦게 붙이면 짜증 섞인 말투로 신경질을 부리는 일까지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과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일을 받아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런 태도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충 대화를 끝내고 전화를 끊자 둘째 동서가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빠서 조금의 시간도 낼 수 없다던 둘째 동서가 며칠 뒤 아래 동서들을 데리고 저희 과일 가게로 몰려왔어요. 손에 꼽을 만큼 저희 가게에 거의 온 적 없었던 동서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던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어쩐 일이야? 많이 바빠서 어머님 병문안도 안 오더니 이렇게 몰려와도 되는 거야? 아니면 근처에 볼일 보고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리기라도 한 거야? 그냥님, 저희 왜 과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맨날 아낌없이 먹다가 갑자기 끊기니까 적응이 안 될 정도라고요. 냉장고만 열면 과일이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어서 저희 애들도 형님 과일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소식이 없어서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찾아온 거예요. 과일 수급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가게 넘쳐나는데요? 오늘 온 김에 먹고 싶은 과일 좀 챙겨가도 되는 거죠? 다음부터는 늦지 않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애들도 과일 없어서 보채고 난리라니까요. 잠깐만, 들어가지 말고 일단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려고 온 게 아니라 과일 때문에 왔다는 거지? 내가 왜 그동안 안 보내고 있었는지 생각 좀 해봤어? 아니면 불만만 쌓인 거야? 매번 당연하게 받아 먹으니까 이번에도 설마 그냥 받아 먹으려고 온 거야? 동서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봐봐. 마트에서 과일을 사 먹기에는 돈이 아깝고 맛도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 그동안 내가 줬던 과일이 생각나서 가게로 찾아온 것 같은데 조금도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바쁘다고 했으면서 막상 냉장고가 비어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도 허전해서 알아서 찾아온 거잖아. 다들 어머님 퇴원한 건 알고 있지? 그럼 건강은 어떠신지 잠깐 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엎어지면 코 닿는 곳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일이 바빠서 병문안 오기에는 힘들었다고 치자. 그럼 어머님이 퇴원하시고 집에 계시면 주말에 잠깐 같이 시간 내서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다들 모여서 동해 바다에 놀러 갔다 오고 서로 여기저기 잘만 싸돌아 다니더구만. 어머님 댁에서 몇 시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을까? 어머님이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동서들 어머님 댁에 가면 물 한 방울 묻힌 적 있었어? 그만큼 며느리들 고생하는 거 알곤 가끔 얼굴 보면 혼자서 무리하시는데 그 모습이 안쓰럽지도 않아? 정작 필요할 때만 얼굴 들이밀지 말라는 거야. 명절 때는 누구 할 것 없이 찾아와서 서로 음식 가져가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치더구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매몰찰 수가 있어?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몸도 약한데 최근에 너무 무리를 하셔서 그런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왔었어. 내가 어머님 옆에서 힘들까봐 도와드렸는데도 그 정도로 약해지셨는데 동서들도 받은 만큼 신경 써 드려야 되지 않겠어?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동서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시모가 항상 걱정하셨던 건 아들만 줄줄이 낳았지만 문제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항상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둘째 서방님이 동서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둘째 동서의 소개로 다들 짝을 찾게 되자 시모가 너무 고마웠었는지 동서들을 항상 아껴주셨고 시댁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동서가 서방님들 전부 다 장가를 보내주게 했으니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저도 그런 노력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은 태도를 보이는 둘째 동서의 행동 때문에 아래 동서들까지 영향을 받다 보니 중심을 잡지 않으면 집안이 휘청거리게 될 것 같아 저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였고, 바라는 게 있으면 기본적인 건 하라고 과외를 받으러 온 동서들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죠. 못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인정받을 만큼 고스펙인 동서들이 알아서 눈치껏 행동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걸 하라는 것뿐이었는데 동서들은 제 말에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다음부턴 저희 가게 과일을 먹지 않겠다며 다들 뒤돌아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좋게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붙잡아 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컸었는지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쪽 귀가 먹먹하길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먹먹했던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남편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향하면서도 일시적인 증상이길 바랐어요. 어떠한 전조 증상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귀가 들리지 않던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그렇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저는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치료를 통해 돌아올 수 있다곤 하지만 그 기간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돌발성 난청은 대부분 한쪽 귀에서 발생되고 30대부터 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이런 증상이 저에게 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런지 어지럼증이 동반됐고 제대로 서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병원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휴식만이 청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간단한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남들과 좀 다른 증상이 뒤이어 발생이 되었고 다음날 한쪽 귀마저 청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도 먹먹한 소리만 들릴 뿐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꼭 물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손짓을 하자 남편은 저를 데리고 또다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는데 아주 드물게 양쪽 귀가 안 들리게 되는 현상도 있다면서 최대한 한 달 정도는 집에서 푹 쉬어주면 청력이 돌아올 수 있다고 저희 부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했으니 의사 말을 믿고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남편 혼자 과일 가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걱정이 되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하루라도 빨리 몸이 회복할 수 있게 휴식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가족들이 전부 다 알게 되자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던 저는 시부모님께서 저를 보며 무슨 말을 하는데 알아듣질 못하자 글을 써주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죠. 시모는 제가 귀가 들리지 않는 게 신경이 많이 쓰이셨는지 몸도 불편하시면서 며칠 뒤 한약을 지어 오셨어요. 몸에 좋은 것들로 달인 거니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야 한다며 글을 써서 저에게 보여주셨죠. 그렇게 시모가 저희 집에 한 차례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저녁에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동서내외들이 뒤이어 우르르 몰려 들어왔어요.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게 궁금했는지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서방님들은 저를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서들이 저를 보는 눈빛은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소곤거리고 있었죠.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저 몰래 막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갔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동서들의 시선은 저에게 상당히 큰 상처를 줬어요. 단 한 명도 걱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이후 저는 항상 제품의 녹음기를 들고 다녔어요. 나중에 청력이 회복이 되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고 싶었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시모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준비했다며 시댁에서 잠깐 저녁 식사를 하고 오자는 말에 남편의 도움을 받아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몸도 안 좋으시면서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죠. 제가 챙겨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해서 눈시울이 붉어지려 하자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고개를 돌려 위를 바라보니 동서들이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제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죠. 동서들의 얼굴을 봐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무시하면서 시모가 차려준 음식들을 먹은 뒤 시모가 과일을 준비해 주셨는지 거실로 나오라는 말에 둘째 동서가 저를 보면서 거실로 나가서 과일을 먹어야 한다고 손짓을 했어요. 남자들은 식사가 끝이 나고 2층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매번 똑같은 패턴이라 저는 시모가 들고 계신 과일 접시를 넘겨받아 거실 테이블에 앉았는데 동서들이 저를 마주보고 앉더니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험담을 하는 것 같은 말투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하는 저는 답답했었지만 그냥 무시했고 시모가 준비해 주신 과일을 몇 개 먹은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명 저를 욕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저는 하루빨리 청력이 돌아오길 바랐어요. 항상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청력이 다시 돌아왔어요. 의사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예상했지만 저는 2주 만에 청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2번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던 시간들이었고 제품에 항상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에서 시댁에 갔을 때 동서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 기머거리가 자기 욕하는 줄 알고 또 쳐다보는 거 봐라. 우리 말이 안 들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게 다 자기 업보인 거야. 그냥 알아서 때 되면 과일 주면 되는걸. 그거 안 주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벌 받은 거잖아. 그냥 평생 귀가 안 열렸으면 좋겠네. 한 사람 조용해졌다고 싫은 말 안 들어도 되잖아. 별 볼 일 없는 게 꼴에 형님 대우 좀 해줬더니 자기가 이 집안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려 들어? 이 집안을 휘어잡을 사람은 나라고. 왜? 내가 이런 표정을 보이니까 기분이 나빠? 그런데 어쩌겠어? 양쪽 귀가 다쳐서 내 말을 듣지도 못하는데. 셋째 동서도 이참에 불만 있던 거 하고 싶은 말 다 털어놔. 어머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며느리로 들인 거야? 집안의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겨우 졸업해서 한다는 게 고작 과일 가게인데 도대체 뭐가 좋다고
며느리로 받아준 걸까? 형님,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큰 아주버님도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이왕 이렇게 된 거, 눈도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한 대 지워박을 거 아니에요. 무슨 방법 없어요? 아예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 내 입 본다고 해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먹겠어? 자기 욕하는 줄 알고 먼저 일어나네. 과일만 아니었어도 당장 머리채 잡아 버리는 건데. 동서들의 깔깔거리며 저를 보면서 험담을 했던 녹음 내용을 듣게 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온몸이 부들거렸어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확인해 볼 게 있어서 당분간 제가 귀가 안 들린다는 걸 비밀로 유지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동서들과 있을 때마다 모든 내용을 녹음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아왔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에 모든 걸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바빠서 시댁에 오지 않으려 했던 동서들은 저를 험담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는 일부러 시댁에 모임을 만들었어요. 제가 청력이 돌아오기 전에 험담을 하고 싶어 주말만 되면 시댁에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동서들은 저를 욕하는 거에 재미가 들려 시모와 남자들이 없을 때마다 막말을 퍼부었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될 때면 자리를 피하면서 계속해서 참아왔었죠. 그렇게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후 시댁에 모두가 모였을 때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동서들은 제가 청력을 회복한지 모르고 맘 놓고 험담을 아끼지 않았어요. 듣지를 못하니 투명 인간 취급해도 된다면서 온갖 상처되는 말을 뱉어대고 있었죠. 그렇게 묵묵히 동서들의 욕을 듣고 있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둘째 동서가 로비폰 앞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는 순간 제 이름인 최선희 씨를 부르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동서들은 일어난 저를 보며 무언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당황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관 쪽으로 걸어가 문을 여는 모습을 보게 된 둘째 동서는 소파에 앉아있는 동서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굳어진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온 택배를 받아 거실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가족 모두를 불렀어요.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제가 입을 여는 순간 동서들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당황하고 있었죠. 2층에서 대화를 나누던 남자들과 주방에 계시던 시모가 거실로 나오는 순간 저는 상자에 있던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녹음기를 연결시켜 재생시켰죠. 택배로 온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동서들의 대화 내용은 귀에 담고 싶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고 5분 만에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런 기머거리가 뭐가 좋아서 맨날 저렇게 정성껏 챙겨주시는 거야? 우리는 아예 찬밥 신세네. 이렇게 모이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해. 차라리 그때 뇌출혈로 세상 떠나셨으면 우리가 시댁에 올 일이 줄어들잖아. 형님까지 옆에서 거두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찮아? 요즘 시대에 각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형님, 귀찮긴 해도 어머님 손맛은 좋잖아요. 반찬은 항상 무상으로 제공받으니 그걸로 만족해야죠. 저는 시댁에 오는 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요. 저는
그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형제들 중에 그 사람이 제일 삐쩍 말랐잖아요. 처음에는 자상함에 이끌렸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남자 구실을 어찌나 못하던지 배터리가 금방 떨어진다니까요. 그동안 제가 만나온 남자들은 기본 1시간이 넘었었는데 저 사람은 10분도 못 넘긴다니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만족했냐고 물어보는데 얼마나 정 떨어지던지. 저 결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혼까지 고민 중이라니까요. 얼마 전에 친구들과 술 먹고 클럽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접근한 남자가 있어서 몇 시간 함께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 사람은 거들떠 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기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어머, 동서는 어쩜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집안 내력인가 봐. 우리 그이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한 침대에 같이 눕지 않은 게 벌써 몇 달이나 됐어. 나도 풀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몰래 풀고 오면 되니까. 저 인간이 이제 남자로 보이지도 않더라고. 나는 애가 있으니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형님, 이런 대화 큰형님 앞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괜히 듣고 있을까봐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정말 괜찮겠죠? 꼭 저희 말을 귀 기울이는 것 같아서요. 정력이 회복되려면 1달 이상 걸린다고 그랬잖아. 아직 2주밖에 안 지났는데 귀가 정상적으로 돌아왔겠어? 저 표정을 봐봐. 멍 때리고 있잖아. 귀가 들렸으면 저러고 있겠냐고. 한바탕 난리가 났지. 나도 요즘에 봄을 타는지 많이 외롭던데 혹시 괜찮은 남자 있어? 나도 오래간만에 연애 좀 해보자. 그럼 제가 최근에 만나고 있는 남자가 주변에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조만간 5대5 데이트 한번 하는 게 어때요? 괜찮을 것 같죠?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동서들의 대화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서방님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동서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동서가 저를 밀치면서 스피커에 연결되어 있던 녹음기를 뺏어 던져 버렸고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제 가방에 있던 사진들을 둘째 동서의 얼굴에 던져 버렸습니다. 막내 동서가 주선한 비밀 데이트에 동서들은 외간 남자와 즐기고 있었고 증거물들이 바닥에 떨어지자 동서들은 곧바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서들의 되돌릴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은 더 이상 용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성격들도 비슷해서 사고 한번 칠 줄 알았는데 상상 이상으로 동서들은 상당히 질이 떨어졌었고 시댁 집안을 완전 무시하고 있었죠. 시모가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렸고 순식간에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죠. 그날 이후 5 동서들은 현재 상간소송으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귀가 안 들린다고 제 앞에서 거침없이 비밀 얘기까지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였죠. 하나도 정상인 여자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들 외간 남자를 만나 즐겼다는 거에 서방님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로 정상적인 생활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들 이혼하겠다는 분위기지만 아이들도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동서들을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행동들이 결국 회사에까지 소문이 퍼져 현재 회사 생활에도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금이 간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너지게 되겠죠. 잘 지내려고 노력했었는데 이런 결과가 와서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서방님들이 지혜롭게 처신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을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랄 뿐입니다. 동서들 또한 앞으로 정신 차리고 인생을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손이 동서인 형님과 저와의 사이에 일어난 문제로 인해 현재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고 형님은 자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님과 저도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쯤에 명절날 시댁으로 모이던 도중 갑자기 형님 차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었죠.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고 타박상 정도였지만 교통사고라는 게 시간이 지난 뒤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서 다친 발목을 사용하지 않게 목발을 짚고 최대한 조심하면서 명절을 보냈었어요. 형님이 다치면서 제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됐지만 그때만 해도 저 혼자서 한다는 거에 불만을 가지기보다 다친 형님을 훨씬 더 걱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음식을 만들던 저와 다르게 교통사고로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 쉬고 있던 형님이 너무 편하고 좋았었는지 명절날 이후부터 시댁의 모임이나 명절이 있을 때면 항상 목발을 짚고 오게 되었었죠. 그렇게 되자 처음에는 형님을 걱정하던 제 마음도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걱정이 불만으로 쌓이고 말았습니다.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목발을 짚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었죠. 그 시간이 몇 달도 아닌 3년 동안 매번 같은 모습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제가 가진 불만들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형님, 다리가 이래 어째요? 근데 교통사고로 다리가 다쳤던 게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시부모님 댁에 올 때마다 목발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 댁에 오기만 하면 안 아프던 다리가 갑자기 아프게 되나 봐요. 제가 알기론 평소에는 아주 잘 걸어 다닌다던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불편한 생활을 이어나갈 건데요? 이제 저 좀 도와주셔도 되잖아요. 아,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그때 사고 난 기억 때문에 그런지 시부모님 댁에 오기만 하면 발목에 통증이 생겨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내 직업이 치과 의사라 계속 허리를 굽히게 돼서 그런지 요즘 허리 통증이 말이 아니야. 아무래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허리까지 온 것 같아. 이거 보이지? 허리 고정 복대인데 지금 내 몸 상태가 이 정도라니까? 요즘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동서가 고생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오늘도 조금만 더 고생 좀 해줘. 나도 시부모님 댁에 올 때마다 동서 눈치 보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네. 확실히 나이를 먹을수록 몸 회복이 더딘 것 같아. 나 좀 누워 있어야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동서가 오늘만 고생 좀 해줘. 다음엔 내가 할게.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발목이 다쳤다는 걸로 오랜 시간 우려먹다 보니
본인도 눈치가 보였는지 허리복대를 차고 와서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그렇게 아주버님한테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속이 너무 타들어 가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닌 3년간 넘어갔었어요. 다리가 아프다면서 힘들어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도 너무 속 좁은 것 같아 참으면서 제가 한 번 더 움직이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최대한 형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저 혼자 희생을 했었죠.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건지 형님은 아예 시댁 일을 맡아서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참고 참았던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 형님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대화 좀 하자면서 노크를 했더니 아주버님이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그 틈 사이로 형님을 볼 수 있었죠. 급하게 허리 복대를 다시 착용하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착용이 잘 되지 않는지 문을 열어준 아주버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버님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아주버님한테 부축을 받으면서 한 걸음 떼는 것도 힘들어하던 형님이 방 안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으려는 아주버님한테 화를 내면서 방문을 밀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힘을 줘서 그런지 뒤로 밀려난 아주버님 뒤에서 형님이 난처한 얼굴로 천천히 침대로 누우려고 하길래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러실 작정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오늘 같은 날은 형님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배려해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방금 형님 몸 상태가 어떤지 전부 다 확인했으니까 그만 나오시라고요. 아주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를 가로막죠? 잘못하고 있는 건 형님인데 왜 저를 막냐고요? 아휴, 이 사람이 몸이 안 좋다는데 음식 좀 준비하는 거 가지고 서로 얼굴까지 붉혀야 되겠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말이 아닌데 재수 씨가 손아래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고작 음식 몇 개 만드는 거 가지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냐고요? 동서, 정말 미안해. 내가 몸이 괜찮았더라면 당연히 도와줬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많이 서운하지? 나도 이런 내 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동서한테 눈치 보여서 시댁에 오는 게 너무 힘들어.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거든. 내가 조만간 큰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볼 테니까 오늘만 고생 좀 해주면 안 될까?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다는 핑계로 3년 동안 이 사람 혼자 힘들게 하더니 오늘은 복대까지 하고 오셨어요. 왜? 그냥 전신을 깁스하지 그래요. 이만큼 배려해줬으면 알아서 눈치껏 행동하셔야죠. 왜 저희만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형도 형수님 몸이 정상인 걸 알면서 감싸주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집안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하고 싶은 거야?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아랫사람이라도 잡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남편도 제 옆에서 편을 들어주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형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복대를 착용하더니 목발을 짚고 아주버님의 부축을 받으면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장을 봐오시고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가 서로 안 좋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자 시모가 무슨 상황인지 저에게 물어보시길래 그동안 제가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시모도 형님이 시댁에 올 때마다 꾀를 부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제 편을 들어준다면 더 큰 싸움이 생기게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시부는 헛기침 한번 하시더니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시모도 한쪽 편만 들어주기에는 난감하셨는지 제 말만 들어주시곤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으신 채 장바온 식재료를 서둘러 주방으로 가지고 가셨죠. 피하실 거면 왜 물어보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들어온 이후 제대로 된 대화도 할 수 없었고 아주버님은 형님을 데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하던 대화는 마저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냈지만 굳게 닫힌 문은 더는 열리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듣고 계시는데 계속 험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방문을 두드리는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그냥 음식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까지 형님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 시모에게도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제 눈치를 보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죠. 옆에서 남편이 거들어주고 있었지만 한번 상해버린 기분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묵묵히 음식을 힘들게 다 준비하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제서야 형님 내외가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미 꾀부린다는 걸 온 가족이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끝까지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 형님을 보고 있으니 헛웃음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왜 저렇게까지 사나 싶을 만큼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아 술 한잔 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형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지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왜? 음식이 입맛에 안 맞니? 저녁을 너무 늦게 먹어서 들어가지 않는 거야? 배 많이 고팠을 텐데 좀 더 들지 그래. 네가 좋아하는 것들도 꽤 있잖아. 아니요. 음식들은 먹음직스러운데 막상 입에 넣고 보니 제 입맛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전부 동서가 만든 거죠? 음식에 감정이 들어갔는지 간이 너무 강한데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잘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음식에 무슨 감정을 넣었다고 그래요. 형님이 제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그만들 좀 해라. 밥상에 앉아서까지 서로 얼굴 붉혀서야 되겠니?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이면 그냥은 못 넘어갈 줄 알아? 싸울 거면 차라리 나가서 해결하고 오면 되잖아. 오늘 같은 날 쓸데없는 감정 소비하지 말고 적당히들 먹었으면 다들 그만 정리해라. 내일 아침 일찍 나서야 되잖아. 아버님,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제가 동서보다 손윗 사람이고 그럼 어느 정도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버님 댁에 올 때마다 동서 눈치를 봐야 되니 저도 더 이상 오고 싶지가 않아요. 왜 눈치를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환자인 것도 서럽고 교통사고가 났었던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다친 곳이 쑤시고 아파서 최대한 조심하려고 목발 짚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동서한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제가 아버님 댁에 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님,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한참 전에 몸 회복은 이미 끝난 상태인데도 형님은 그저 음식 만들기 싫고 자잘한 일들 하고 싶지 않아서 3년 내내 깨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 같은 날은 많이 바쁘니까 일손 좀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발목이랑 허리가 아프다며 방으로 들어가선 아주 편하게 누워있고 걸어 다니시던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 속이 어떻겠어요. 저만 며느리 아니에요. 형님도 이 집안의 며느리라고요. 그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죠. 제가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왜 지금까지 참아온 줄 알아요? 형님이 다치기 전에 함께 보냈던 그동안의 기억이 좋았기 때문이라고요. 먼저 나서주고 항상 솔선해서 책임감 있게 움직이셨던 형님이 사고가 난 이후 한동안 집안일에 손을 놓게 되면서 편해지니까 계속 열애를 하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재수 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몸만 다친 게 아니라고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집에만 오려고 하면 사고가 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라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라고요. 재수 씨가 사지 멀쩡하다고 해서 이 사람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형수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더 그러는 거잖아. 아버지 어머니 두 분도 뻔히 눈에 보이시면서 모른 척 하는 것도 너무 하신 거라고요. 형수가 치과 의사니까 이것저것 혜택을 많이 봐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건 집안일인데 구분 지을 건 확실히 해야 되는 거라고요.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음식 준비하는데 체력을 너무 많이 쏟아서 최대한 조용하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형님의 한마디에 결국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게 되었어요. 남편도 제가 항상 고생하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말았던 거죠. 결국 아주버님과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멱살까지 잡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참다 못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형님한테 그간 쌓였던 불만들을 전부 다 털어놓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나 하나 편하자고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봐봐요. 형님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만들었는지 보시라고요. 이러다 정말 가족들끼리 연락 끊고 서로 등지고 살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형님의 이기적인 행동 하나 때문에 이 사람과 아주버님이 멱살까지 잡았어요. 이제 적당히 좀 하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더는 참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나 참, 이게 왜 내 잘못이야? 서방님이랑 동서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잖아. 동서, 정말 말 잘했네. 방금 가족이라고 그랬어? 이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게 된 건 전부 다 동서가 자초한 일이라고. 내가 오늘 힘들게 온 걸 알면 좋게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쉬라고 하면 되는 거였잖아. 환자인 나한테 당장 나오라면서 방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된 거고, 환자인 내가 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라도 하나 시켜 먹으려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거잖아. 동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까지 해서 환자인 나를 억지로 일을 시켜야 마음이 편한 거냐고. 동서 때문에 나 지금 정신적인 고통까지 오게 된 것 같아. 요즘 사는 게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는데 동서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저보다 형님이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었죠. 처음부터 처신을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지도 않았을 텐데 형님 혼자 편하려는 행동이 결국 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그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말을 주고받고 말았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은 상태로 식사 자리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날 이후 저도 더는 형님과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 시부모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입을 닫고 계셨어요. 형님은 치과 의사라서 시부모님이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저는 시댁 집안일을 거의 다 해왔었기 때문에 한쪽 편에 서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난감하셨는지 다른 곳만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 한참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열을 가라앉히고 있었는데 속이 너무 타서 찬물을 좀 먹어야 할 것 같아 방문을 열고 주방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지 주고받는 목소리가 좋지 않자 저는 들키지 않게 방문 옆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당신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러다 정말 서로한테 상처만 남게 된다고. 내가 오늘 동생이랑 멱살 잡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왜 이렇게까지 얼굴을 붉히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가족들끼리 화를 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 당신 처음부터 다 쇼였잖아. 허리를 다친 것도 아니고 사고 난 것도 위장해서 3년 동안 쇼하면서 그동안 편하게 생활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적당히 좀 해. 어머, 내가 왜 그만해야 되는 건데? 나는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라고. 발목이 다쳤고 허리도 아파서 쉬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자꾸 그만하라는 건데? 아버님, 어머님 무료로 치과 치료 다 해드리는 걸로도 내가 이 집에서 편하게 발 뻗고 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라고. 나는 오히려 동서가 하는 행동이 너무 괘씸해. 지가 꼴랑 아버님 집에 와서 음식하는 거 말곤 하는 게 뭐가 있어? 나보다 한참 어린 게 어디서 큰 소리야? 처음에는 내 말도 잘 따르길래 괜찮아 보여서 몇 번 잘해줬었는데 괜히 그렇게 했어. 초장부터 잡아놨어야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내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한다니까. 나는 동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당신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적당히 좀 하면 안 되겠어? 둘이서 하는 것보다 셋이서 하는 게 음식 준비도 빨리 끝나잖아. 집안 행사 있는 날은 외식하기도 힘드니까 서로 도와가며 하면 좀 좋아.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눈치껏 행동하라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당신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당신은 평생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고작 3년 쉬었어. 못해도 5년까지는 채울 생각이야. 2년 끊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 입 하나 덜면 더 좋은 거잖아. 나는 뭐 동서랑 서방님 얼굴 보고 싶은 줄 알아? 내가 쉬고 있으면 서방님이 얼마나 째려보는데 그 시선이 너무 불쾌할 정도라고. 동서가 나한테 한 번만 더 기어오르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아주 점점 버릇이 없어져. 저런 식으로 할수록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 아까도 머리채 잡으려는 거 참고 있었다고. 나 다리 좀 주물러 봐봐.
연기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형님과 아주버님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곤 온몸이 떨려왔어요. 일부러 쉬고 싶어서 3년간 연기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지만 3년 전 사고마저 거짓이었고 저와 남편을 안 좋게 보고 있었다는 거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형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형님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제 마음속에는 형님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오고 저는 시모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형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가족들이 전부 둘러 앉았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셨는지 엄마한테 연락이 왔었죠. 저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엄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제가 보낸 녹음 파일 확인하셨죠?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다리랑 허리가 다쳤다는데 치과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임대료도 못 낼 것 같은데요? 그냥 내보내는 게 좋겠어요. 이제 형님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5층 홍치과 원장 내보낼 수 없으면 임대료를 대폭 올려 받으세요. 저는 웬만하면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도 이번 달 말에 다시 상가 계약을 해야 되거든. 나도 녹음된 내용을 들어봤는데 어떻게 한 가족이 그럴 수가 있는 거니? 네가 좋게 말해줘서 사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속은 그게 아니더구만. 그런 사람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으면 집안 전체가 휘청거린다니까. 상가 계약은 이번 달까지 하는 걸로 하마. 동서,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디 있어? 이건 별개 문제잖아. 동서랑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우리는 가족이라서 평생 동안 고정 임대료로 계약하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아침부터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다른 상가를 알아볼 시간을 주던지 아니면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어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서로 오해가 있다 보면 충분히 안 좋은 대화도 오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우리 좋게 해결하면 안 될까? 글쎄요. 저희가 대화를 오래 나눌 만큼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도 서둘러 출근해야 돼서요. 어제 술만 안 먹었으면 바로 집에 갔을 텐데 상황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형님이랑 대화할 시간은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앞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라고요. 굳이 남을 배려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이거 어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대화했던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전날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족들에게 들려주려고 녹음해 두었던 파일을 재생시켰고 아주버님과 형님의 대화에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은 말을 더듬거리더니 결국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지만 이미 온 가족이 상처를 받았던 터라 아무도 형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희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형님은 저를 붙잡으면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차라리 임대료를 올려주겠다면서 나가라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며 양발로 방방 뛰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기 위해 아주버님의 부축을 받으면서 목발을 짚고 힘겹게 걸어오던 형님이
치과를 정리해달라고 하자 다리가 언제 다쳤냐는 듯 난리를 치고 있었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형님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굳게 다쳐버렸고 형님과 저는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남편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와 버렸죠. 형님이 이렇게까지 매달렸던 건 저희 상가 위치가 상당히 좋아서 환자들의 방문이 끊이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위치였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명분 하나로 입지도 좋은데 임대료 또한 다른 상가들보다 절반 가격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임대를 해 주셨어요. 원래 다른 곳에서 치과를 했었는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사정이 딱해서 도와줬었는데 형님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중엔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희가 베풀어준 만큼 본인도 잘해야 되는데 오로지 저만 희생하고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행동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시댁에서 나오자 급하게 뒤따라왔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 했어요. 형님은 저희 차 앞을 가로막아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자면서 치과를 절대 뺄 수 없다며 애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게 되었죠. 코너에서 튀어나온 쓰레기차가 형님을 못 보고 출발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클렉슨을 울렸지만 후진을 할 때 나오는 경고음 소리에 묻혀서 제대로 저희 차 클렉슨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형님을 5m 정도 끌고 갔어요. 쓰레기차를 뒤따라오던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뒤늦게 발견하고 차를 두드리며 멈춰 세웠지만 이미 형님은 정신을 잃은 상태였죠. 남편이 서둘러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응급실로 옮겨준 뒤 수술을 진행했지만 4시간 뒤 수술실에서 나온 형님의 손과 발에는 깁스를 한 채 실려 나오고 있었어요. 의사 말로는 머리를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면서 회복을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걷는 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양손이 쓰레기차 밑으로 깔리면서 뼈가 전부 으스러지는 바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깨어난 형님은 망가진 자신의 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에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회복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에 아주버님은 결국 주저앉아 버렸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서 저희는 너무 놀랐었죠. 지금 현재 형님은 삶을 완전 포기한 사람처럼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본인이 자초한 결과라 누구에게도 원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형님은 저희 부부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 한동안 병문안을 가지 않고 있어요. 처음부터 서로가 잘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게 쉬고 싶어 하더니 앞으로 몇 년간 병원 신세를 져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런 결과를 바란 건 아니라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그게 저에게 남은 마지막 숙제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가족분들과 서로 배려하고 어떠한 일들이 닥쳐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되는 순간들이 가끔 찾아오는데요. 이번에 저에게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그때가 아마 5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한마디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문자로 찍어준 장소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한 카페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한 여자가 저와 통화를 주고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느낌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으니 불쾌한 말투로 저에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저와 결혼을 했던 남편과 당장 이혼하라고 열을 올리면서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의 당당한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려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핸드폰을 저에게 들이밀더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가 왜 이혼하라고 하는지 이제 대충 이해되죠? 영철 씨는 그쪽보다 저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굳이 왜 그쪽이랑 결혼했는지 알아요? 집안이 잘 사니까 벗겨먹을 게 많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저한테 이별 통보를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 생겼다면서 잘 만나고 있던 저를 걷어차버리는데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저는 그 사람 절대 놓칠 수 없거든요. 그쪽을 먼저 만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저를 먼저 만났던지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쪽보다 제가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갑자기 잠적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꾸면서 저를 계속 피하고 다녔었는데 나중에 회사로 찾아가니 갑자기 결혼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제 속이 어떻겠어요? 저는 현재 그쪽이 영철 씨랑 결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만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좋게 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누구나 과거는 존재하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사람은 그쪽과 이미 정리를 했고 저와의 결혼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미련 없이 보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 사진은 이제 그만 지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남의 가정을 깨려고 접근한다면 그땐 저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테니 여기서 멈춰줬으면 좋겠네요. 이미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결혼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은 영철 씨를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저는 멈추지 않을 거니까 웬만하면 그쪽이 영철 씨랑 정리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저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생각 잘 해보세요. 저와 처음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주고받았던 여자는 저와 결혼을 했던 전 남편과 진지하게 사랑하는 사이였다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거침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핸드폰 속에 보인 사진은 서로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던 사진이었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상태였지만 그 여자 앞에서 제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면서 최대한 대화를 짧게 끝내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거가 어찌되었든 이미 결혼한 저한테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말을 꺼내는 것부터가 정상적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카페에서 먼저 나가려는 저를 보며 그 여자는 오랜 시간을 주지는 않을 거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남편과 이혼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로 카페에서 나왔던 저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남편의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야만 했었죠.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신혼집에 들어서자 남편이 저를 보며 웃어 주었고 미리 저녁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저에게 한없이 자상하고 과거가 깨끗해 보였던 사람이 저를 보며 웃어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표정 관리가 되지 않자 저를 보며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던 남편은 걱정된다는 얼굴로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당신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온몸을 떨고 있잖아. 몸살기가 있나? 일단 현관 앞에서 있지 말고 들어와서 얘기하자. 이거나, 내가 지금 어디에 다녀왔는지 알아? 그 여자 누구야? 당신이 나 몰래 만나고 있었던 그 여자 누구냐고. 나한테 어디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무슨 말이라도 해주지. 오늘따라 당신 너무 이상한데?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다른 사람 보는 것 같다고. 끝까지 모른 척 연기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왔으니까. 몇 달 전까지 만나고 있었던 여자한테 오늘 전화가 왔더라.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며칠 전에 당신 회사 앞에 찾아갔었다며. 그래서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을 때 핸드폰을 뒤져서 내 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는데 그날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갑자기 회사에 회식이 잡혀서 좀 늦을 거라고 했었지? 그럼 그때 그 여자랑 계속 같이 있었던 거야? 늦은 새벽 시간대까지? 아니야. 궁금하면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 바꿔줄까? 그때 정말 회식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여진이랑은 이미 진작 끝난 사이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뿐이야. 그때 정말 짧게 만났었던 거고 2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었어. 당신 만나기 전에 이미 관계 정리가 되어 있었고 헤어진 상태였다고. 그런데 계속 나한테 집착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여? 정신 나갔다고 신혼에 이중 생활 하겠어? 그 여자 이름이 여진이었어? 둘 사이가 엄청 애틋했었나 봐. 나한테 당신이랑 좋았던 과거에 대해 전부 숨김없이 얘기하던데 나도 정말 많이 놀랐었거든. 하기야, 당신도 지금까지 살면서 여자 하나 안 만나봤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여자는 나랑 결혼하기 1달 전까지 만나고 있었다는데 당신은 그 여자랑 헤어진 지 한참 됐다고 하네.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 걸까? 분명 당신도 나한테 전부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지금 믿음이 가지 않거든? 우리가 결혼한 지 1달 만에
이런 관계로 이어지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나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지금 상태로는 당신 말도 못 믿겠어. 나는 저녁 생각 없으니까 오늘은 당신 혼자 먹어.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아.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연녀가 했던 말과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모든 걸 신뢰할 수도 없었고, 결혼 한 달 만에 이런 일들이 펼쳐져서 너무 혼란스러웠었죠. 당연히 남편의 말을 우선적으로 믿어야 했었지만, 내연녀가 보여줬던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연녀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었어요.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기에도 너무 창피스러워 혼자서 소가리를 하다가 결국 몸살까지 이어지고 말았죠. 남편은 저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런 남편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연녀가 저에게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서 저를 선택했다는 그 말을 듣게 된 이후부터 남편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활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자 제가 받고 있던 스트레스가 저를 더욱더 예민하게 만들었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모든 걸 짜증으로 받아치게 되었어요. 신뢰가 깨져버리니 결혼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에 남편과 친정집에 잠깐 들리게 됐었는데, 그때가 부모님께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날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를 친정으로 부르셨던 거였어요. 여러 가지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평소 같으면 부모님께서 주신 선물을 기분 좋게 받았겠지만, 남편과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제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신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은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억지로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속일 수는 없었는지 단번에 제 얼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채셨어요. 엄마는 저를 주방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남편과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어보셨지만 차마 엄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싶지 않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침착하게 저를 설득하면서 풀어나가려 했지만 아직 저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터라 제 고민을 꺼내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상당히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고 있길래 아빠가 누구시냐고 불편한 목소리로 물어보자 밖에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장 나오라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난 남편은 저와 저희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허겁지겁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문을 열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남편을 밀치고 들어온 사람이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넘어진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며 밖으로 내쫓으려 했지만 이미 내연녀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저를 노려보면서 기회를 줬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화가 나서 직접 해결하려고 찾아왔다며 무작정 거실로 들어와 버렸어요. 부모님께서는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남편과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봤지만 저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몰랐었고 남편은 이런 상황을 본인 입으로 설명하기가 싫었던 거죠. 내연녀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지? 최대한 빨리 영철 씨랑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을 텐데. 네가 감히 내 말을 무시해? 분명 후회할 일이 생길 거라고 했었잖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지 못해? 너랑 나는 이미 진작에 끝난 사이라고. 남의 가정 파투 내지 말고 네가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해도 너 혼자 행복하게 사는 꼴은 내가 볼 수 없지. 당장 이혼해. 이 결혼은 무효라고. 나랑 함께 했던 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송이야,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니? 저 여자는 또 누구야? 김서방, 자넨 내 딸 몰래 저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지금 당장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 진작에 정리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요. 저 여자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전부 믿지 마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미련을 줬으니까 저 여자가 우리 부모님 집에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상황까지 만들 수 있는 거야? 당신한테 지금 너무 실망해서 우리 관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나는 당신 말곤 다른 여자 생각해 본 적 없다니까. 더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정리할게. 지금까지 내가 당신한테 보여준 건 전부 진심이었다고. 나 만날 때도 끝까지 거짓말만 하더니 어떻게 결혼한 사람한테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이 사람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내가 알려줄게. 결국 그쪽은 영철 씨랑 이혼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게 뭔지는 대충 알지? 내 뱃속에 영철 씨 아이가 자라고 있어. 얼마 전에 몸이 이상해서 산부인과에 가보니까 임신 7주라고 하던데? 이 말이 뭐를 의미할까? 그쪽을 만나면서도 나와도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야. 이제 대충 감이 오지? 이런 쓰레기랑 계속 살 거야? 좋게 얘기했을 때 이혼했어야지. 서로 못 볼 걸 보게 됐잖아. 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랑 진작에 헤어졌고 잠자리를 가진 적도 없었다고. 장인어른, 장모님, 저 여자가 지금 저희 부부 사이 갈라놓으려고 모두 꾸며낸 얘기라고요. 저를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제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당신 정말 끝을 봐야 정신 차릴래? 나 아니면 다른 여자는 만나지 못한다고 얘기했지? 이건 끝까지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어쩔 수 없네. 내연녀는 가방에서 정체 모를 검은색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더니 내연녀와 남편의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저희 가족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연녀와 남편과 나누었던 대화에서 진짜 남편의 실체를 보게 되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사이밖에 안 됐어? 함께한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랑 왜 다시 시작해?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거라고. 이제 제발 그만 나를 놔줘. 나도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고. 나는 너한테 만족을 못한다니까. 영철 씨, 정말 웃긴다. 얼마 전에 나랑 만났을 때 그 여자한테 회사에 회식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나랑 같이 있었잖아. 나는 영철 씨한테 뭔데? 그냥 잠깐 즐기는 놀잇감인 거야? 결혼을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나랑 호텔은 왜 간 건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거잖아. 나는 지금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저런 집안에 사위로 들어가는 게 쉬운 줄 알아? 재력 있는 집안에서 대우받으며 살고 있는데 네가 계속 나한테 매달리니까 하도 불쌍해서 한번 잠자리를 가져준 거고 나는 너한테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니까. 그리고 너를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과 알고 지낸 사이야. 결혼까지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게 쉬웠는 줄 알아? 너랑 중간에 잠깐 만났던 건 그냥 회포를 풀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구차하게 이러지 말자. 네가 지금의 결혼 생활 순조롭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이혼시키게 만들 거고 결국 너는 나한테 돌아오게 될 거야.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녹음기를 통해 듣게 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남편의 진짜 모습이 밝혀지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병명을 늘어놓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제 귀에 들리지 않았고 저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저와 다르게 그 사람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닌 저희 집안의 재력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저희 부모님 앞으로 다가가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곤 자기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서류 봉투를 뒤집어 안에 있던 내용물을 쏟아내 버렸고 그 안에서는 저에게 보여줬던 내연녀와 남편과의 과거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게 된 저희 부모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셨는지 혈압으로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와 진상을 부리는 내연녀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법적인 소송이 들어갈 거라고 얘기했지만 내연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고 시부모님께서도 죄송하다면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셨지만 결론은 이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고 2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어요.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기억들을 마음에 담아둔 채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른 만큼 제 마음도 무뎌지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현재의 남편과 잘 살아오던 어느 날,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동생 결혼 때문에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죠. 이미 시댁에서 한 차례 인사까지 드린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워낙 바쁘게 살아서 한국에 자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상견례만큼은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잡은 뒤 저희도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동생에게 재수 씨 사진 좀 보여달라고 했지만 상견례 때 보라며 사진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예비 동서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 집안 식구들이 상견례 장소에 먼저 참석하게 되었고, 잠시 뒤 예비 동서 집안 식구들이 저희 가족들을 보며 인사를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예비 동서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비 동서도 제 얼굴을 보며 화들짝 놀랐는지 움찔거리면서 걸음을 멈추더니 제 얼굴을 회피하면서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죠. 5년 만에 다시 제 앞에 나타난 내연녀와 마주했을 때 그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저희 시부모님께 어색한 미소를 띠며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일단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연녀가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곤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어이없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희 정말 오래간만이죠? 아휴, 저희가 인연이기는 한가 봐요.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까 상견례장에 들어갔을 때 형님 얼굴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저희가 이렇게 만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잖아요. 과거에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잊었는데 형님도 전부 잊었죠? 언제 봤다고 형님이죠? 그쪽은 벌써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걸요. 그때 우리 집에서 진상 부리고 난리 쳤었잖아요. 우리는 동서지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도련님한테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하게끔 놔두고 싶지 않아요. 아이도 있잖아요. 저 아이 없어요. 그때 제가 임신했다고 초음파 사진 보여줬던 거 전부 거짓말이었거든요. 그 사람이랑 형님을 이혼시키게 만들려고 제가 전부 꾸민 거예요. 그 사람이 끝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매달리긴 했었는데 막상 제 거가 되다 보니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내쳐버렸어요. 저 잘했죠? 뭐라고요? 그럼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 그쪽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밑바닥인 것 같네요. 우리 도련님이 검사인 건 알죠?
어디까지 숨기고 도련님을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결혼 반대하니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쪽 부모님은 분명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모른 척 하는 건가요? 5년 전에 법정에서도 큰 난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저를 마주할 수 있는 거죠? 검사 사이가 욕심이 나기는 하나 봐요. 형님, 과거의 일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저랑 좋은 동서관계로 앞으로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어차피 형님은 해외에 살아서 웬만해서는 한국에 올 일도 없다면서요. 그럼 결혼식 때 말고는 얼굴 마주할 날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제가 시부모님 잘 모시고 막내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 좀 받아주면 안 될까요? 검사 남편 얻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제 과거가 안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테니 과거의 일들은 눈 감아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네요. 아무리 제가 한국에 자주 오지 못한다고 해도 저희 남편 집안에 그쪽 집안 사람들을 드리고 싶지는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제 경고를 무시한다면 더 험한 꼴을 볼 수도 있다는 거 새겨 들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결혼 허락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게 웃으면서 말하니까 아주 우습지? 먼저 결혼했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내가 결혼 못하면 그쪽은 무사할 것 같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다시 확 까발려 버릴까? 어차피 나도 그쪽 과거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입 한번 털어버리면 좋게 끝날 수는 없을 거라고. 이제야 본 성격이 나오는구만. 하기야, 5년 전에 우리 부모님 앞에서 걔 진상을 부렸었는데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 가식적인 모습 보이는 것도 오늘이 끝이야. 저는 그 여자가 저희 집안 식구로 들어오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인 시동생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어서 곧장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급하게 퀵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내연녀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상견례 자리로 돌아갔지만 저는 퀵이 올 때까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퀵이 도착해 서류 봉투를 건네 받았어요. 제가 상견례 자리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 시모는 저에게 화장실에 왜 이렇게 오래 있었냐며 어디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테이블 밑으로 시모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 드렸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눈빛으로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해 보시라고 손짓으로 말씀드렸고 시모는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시는 순간 화들짝 놀라시더니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사진들을 공중으로 던져 버리셨어요. 테이블 위로 떨어진 수십 장의 사진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양가 집안 식구들은 내연녀와 전남편의 사진을 보곤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저에게 던졌던 녹음기가 법적으로 혹시 다시 필요하게 될까봐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양가 집안이 놀란 상태에서 제가 내연녀가 전남편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틀어주었고 얼마나 개차반인지 내연녀의 실체를 모조리 밝혀버렸어요.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사색이 된 얼굴로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테이블 위에 있던 사진들을 보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솔직히 털어놨어요. 얼마나 질이 안 좋은 여자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설명드렸죠.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부모님께서는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면서 자리를 박차며 일어나셨고 결혼식장까지 미리 전부 다 잡아놓았던 상태인지라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말 한마디 하신 뒤 상견례 장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내연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를 붙잡아 버렸고 저도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어 버렸어요. 본 성격이 나온 내연녀의 모습을 본 시동생은 무력을 행사한 내연녀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분노를 키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결국 내연녀의 집안 식구들은 끝내 결혼을 성사시키지 못하게 되었고 시댁 집안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 내연녀 쪽에서 위자료를 보상해야만 했었죠. 사람 앞날 한 치 앞도 모른다고 5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내연녀가 저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만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고 보니 5년 전에 이혼했던 전 남편이 내연녀와 최근까지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시동생과 결혼했어도 내연녀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었는지 예전에 저희 부모님 집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또다시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다가 결국 경찰분들한테 넘겨지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일들이 현재에도 꼬리를 물고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큰일을 막았으니 앞으론 저희 집안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잘못 걸리면 끊어내는 게 정말 쉽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